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없는 서름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죠. 특히 정말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 올려줘서 목돈 마련해놓고 보증금 탁 내놨는데 나중에 떼이기라도 하면 세입자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우리 그 서민들이 너무 많다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만 판다에서는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소식 전해주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 의견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 법적인 절차는 어제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토부에 이제 민간 적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하는 의견이 수천 개가 접수가 된 겁니다. 주로 이 재건축 조합원들인데 상당수가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인가 이미 이제 이 재건축물 소실돼서 즉 건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이 적용단지 이 단지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좀 막아달라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된 한 달여 동안 이 규제를 피한 세집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청약 경쟁률도 뛰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실제로 부동산 12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요 타겟이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 0.21% 큰 폭으로 이제 상승세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꺼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되레 어떤 집값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완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 시기에 대해서는 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올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진 이른바 깡통전세, 역전세난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 규모가 올 들어서 1,7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 34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반 만에 5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 규모, 총액은 17조 원이 넘어섰고요. 이 기간 중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갚은 전세 보증금은 1,681억 원, 건수로는 760건이었습니다. 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이 깡통 전세를 우려해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 최근 이제 2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전세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지난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갭 투자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이걸 잡다 보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이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 거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그리고 정부가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각각입니다. 일반 담배, 일반 이제 권열형 담배의 세금이 가장 높고요. 네. 다음으로 이 전자담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열형과 그리고 액상형이 있는데요. 권열형 전자담배가 두 번째로 세금이 높고 최근에 나온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금이 가장 낮은 편인데 이 실제로 현재 담배에 붙는 담배 한 갑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거에 이제 20갭이 세금은 한 2,900원 수준입니다. 네. 50%가 넘죠. 근데 이제 권열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일반 담배 90% 정도인 2,590원이 세금이 붙고요. 반면에 액상형 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1ml를 12개비로 봅니다. 그래서 약 1,80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출시된 이 신종 액상형의 경우에는 액체를 줄였습니다. 네. 액상을 0.7mm로 줄여서 이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세금의 43% 수준, 1,3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지금 이런 이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 담배에서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요즘 이 신상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유해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 건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니코틴의 양을 좀 분석해서 0.7mm 카트리지 한 개가 이 한 개를 피우는 것이 담배 몇 갭에 해당하는지를 좀 조사해서 오늘 12월 중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10대 청소년이 액상 전자담배를 즐겨 피우다가 거의 70대, 80대 노인의 몸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또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도 퇴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월마트 같은 네. 데서 이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유해성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이제 흡사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정확한 연구 자료는 좀 나와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논의를 조금 앞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두 분이 한 분만 파는 건가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당연하다. 이거 너무 심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집이라고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영장 기각사유에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의 집이니까 안 됩니다. 왜냐고? 니네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 집이라고 압수수색이 제외될 이유는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어저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사실은 약간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버전이 두 가지였어요. 8월 말에 30군데 동시 압수수색 들어갈 때 장관 집은 뺐다. 아예 그 일설. 이설은 넣었는데 기각당했다.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주거지 압수수색 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게 어쨌든 안 됐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압수수색할 때 제일 먼저 요새는 찾는 게 컴퓨터잖아요. 하드. 근데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하드는 2개는 이미 저 한투에 냈잖아요. 김모 씨 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저 노영희 저 변호사님의 판사라고 보세요. 영장 담당 판사. 그거 안 물어보세요. 니들 왜 가냐 여기? 그렇죠. 하드 PC 다 가져왔잖아. 다 냈잖아. 근데 뭐 있어서 가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주거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뭔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해 보니 그 조국 장관 자택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우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를 좀 특정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지. 사건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은 되게 좀 러프하게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거지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나왔을 거예요, 영장이. 이미 하드락 입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영장이 나왔다는 건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좀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반증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은데요. 뭐요? 이거 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어때요? 그냥 막 하는 거죠. 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랑 같이 업무상 횡령의 공동 정범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10억이 흘러 들어갔네 말네 막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 갔나? 그 돈 찾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 거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그런데 나왔다는 거죠.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기각됐더라고요. 특정하지도 않고 네. 지금 어찌됐든 검찰이 30일 동안 200여 검사들을 동원하고 네. 70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이게 마지막 일종의 검찰의 여론전의 끝장이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여론을 통해서 굴복시키려는 그러니까 증거와 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여론전을 통하고 정말로 창피 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나온 11시간 동안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 건데 11시간을 압수수색하고 그 11시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짜장면을 또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11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밥 배고프겠죠. 먹어야죠. 근데 아무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다.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거나 그렇죠, 사실은. 뭔가 이게 정말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약간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그냥 물러나게 하려는 이런 여론전이 근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제 이제 근데 이해했다. 11시간 동안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시간이 걸린 건 사실 그러니까요. 싶었어요. 그 아방궁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 11시간 압수수색하는 왜 11시간을 건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어제 오후에 아직 안 끝났어?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왜냐면 44평짜리 아파트 뒤지는데 뭐 얼마 걸리겠어요. 뭐 재벌 회장 저택이랑 뭐 비밀의 방 찾는다고 비밀의 방 찾은 것 하더라도. 같은데. 근데 어저께 아마 변호사가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영장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예전에는 중간에 바꿨죠. 조국 장관의 집 그럼 그냥 아무거나 다 가지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요새는 법원이 워낙 나중에 이제 그 압수 이후에도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인정 안 하죠. 능력을 탄핵시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안방에 있을 줄 알고 갔더니 건넌방이 있네? 그러면 이제 영장 바꿔줘요, 건넌방으로.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는 거고, 아마 이제 대부분 영장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들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고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는 아마 입회해서 가져가는 거 하나하나마다 좀 체크를 하고, 좀 거기서 좀, 그러니까 실랑이는 아니고, 변호인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서로 가져가기만 보고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뭔가 다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례적으로 11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어제 압수수색 이거 보면 확실히 여당한테 검찰 수사 정보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아니 근데 한 달 동안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한 달 동안 걸린다. 근데 한 달 동안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없다라는 건 저는 잘못된 게 첫째 문서 위조에 대한 건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그죠? 어떤 게 나왔어요? 아니 하드 김모 씨 제출한 하드에서 어저께 또 하나 나왔대요. 보니까 저 조국 장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 저 법조인 아들 인턴증에서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누구냐면 조범동이거든요. 조범동 지난주에 구속됐어요.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조범동이 애초부터 신병 확보돼서 빨랐겠죠. 외국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들어와서 조사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속된 게 생각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익성 압수수색,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까지 쭉 나온 거 보면 일단 조범동의 입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병 확보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검찰이 신인가? 어제 구속하고 아니, 오늘 언론에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긴 빼내고 했죠. 그래? 조범동이 좀 대질신문 이후에 네. 조금 협조적이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네. 어제 그 예를 들면은 조국 장관이 출근하자마자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이면은 해외로 해외 나가자마자 순방, 네.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도 되게 그리고 특히 기자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주변에 있어서 네. 압수수색을 9시부터 시작했는데 8시 44분부터 또 기사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그 압수수색의 행태가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관이 나가니까 들어가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기에는. 네. 그리고 대통령 없을 때 네. 일부러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장관하고 대통령 예우인데 그건 저는. 그건 예우 차원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출근 시간에 예전에 변모 검사 때도 압수수색 이제 하고 이제 좀 스스로 목숨 끊고 이럴 때도 이제 출근 시간에 나 있을 때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그게 유서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서에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약간의 뭐 반성적 고려를 하고 좀 그렇지만 당사자 있는데 압수수색하는 거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게 만약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 그 오늘 사실 이슈의 중심은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돼야 됩니다. 실제 오후에 시사프로에서 어느 걸 1번으로 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만약에 오늘 10시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뭔 얘기를 했건 다 묻힙니다. 뉴스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고려하면 검찰이 오늘 내일 하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때려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이 외교적 성과가 묻혀? 내일은 또 유엔 총회 연설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안 주고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제가 전 맞았다고 봐요. 어찌됐든 검찰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 장관을 낭만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였던 압수수색이었다. 이미 장관이 됐는데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결국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이 나오게 된다라면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직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가 있는 경우는 뭐 사전에 풀이 된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누구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얘기 있잖아요. 공개냐 비공개냐 포토라인 세우느냐. 버전은 3가지죠. 비공개 지하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 포토라인 공개.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들었다면서요. 네.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공개. 근데 첫 번째 비공개 못할 거예요. 피의자인데 왜 지하로 들어옵니까? 그거는 특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1월 1일 1시에 들어와. 알려서 포토라인 세우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건데 두 번째 경우라면 사고 나요, 잘못하면. 왜냐면 기자들은 지금 24시간 거기에 뻗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공개해주건 공개하지 않건 중앙지검 1층으로 들어오는 이상 찍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공개가 안 되면 이게 경비가 안 돼가지고 정 교수다! 그럼 우르르 달려가서 그거 사고 난다고. 예전에 최준실 씨 들어올 때처럼.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포토라인 치는 게 정경심 교수한테도 차라리 낫다. 기자들한테 낫고 네. 우리같이 방송한 사람도 좋고 네. 생방 라이브로 받으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연구소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6086 쓰시는 분께서 김현성 평론가님 나중에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내세우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그때는 뭐 어찌든 사퇴하셔야죠. 네, 그렇게 네. 대답할 거랍니다. 그리고 2102 쓰시는 분께서 검찰이 수사한다니 일단 좀 지켜보면 안 될까요? 먼지 털듯이 그렇죠. 탈탈 털고 있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더 털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홍준표 대표인데 지금 언제 나와요, 홍준표? 조국 장관 압수수색 얘기하느라고 정말 시간의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이제 없고요.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한번 코너를 해볼까요? 날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을 왜. 우리 PD가 째려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홍준표를 무시하세요. 나중에 장점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냥 이걸로 쭉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포인트? 아, 근데. 홍준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럼.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장관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조국 장관이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요? 하는 건지도 참 애매한 게 어저께 이제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저 왜 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거는 본인이 뭘 유지했다고 그러고 그런 기사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랬죠. 이거 그렇게 감찰을 못해요. 근데 저는 조국 장관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포인트가 야 위조를 아예 안 했었는지 위조했을 수도 있는데 했더라도 아내랑 딸이 한 건지 난 몰라 이건지 저는 해석이 잘 안 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채널A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그 장 교수 딸이랑 조국 장관 딸 아들 장 교수 아들이랑 조국 장관 딸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국 장관의 지인 법대 8학번 미국에서 같이 연수했다던 네. 한영외고 아니고 딴 학교 다닌 그 사람 그 학생 공익인권법센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거는 그때 센터장이 누구예요? 한인섭 한인섭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인 선생님 문제인 거지 조국 자, 장관이 근데 그건 문제예요? 네. 한인섭 장관의 지금 진술을 보면 한인섭 장관 아니구나. 한인섭 원장의 진술을 보면 언론 보도가 조금씩 틀린데 일단 난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예요. 그렇죠. 근데 특수수사에서 기억 안 난다. 그거 항상 우리가 변호사를 가르치잖아요. 애매하면 기억 안 저는 난다고 그렇게 안 하십시오. 아, 그래요? 가르칩니다. 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근데 한인섭 원장의 변호인 얘기들 지가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한 원장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아마 검찰 가서 나를 안 찍었다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예, 실무자가 파일, 했다. 그죠. 파일은 포렌식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파일 하나 드릴게요. 가지고 계세요라고 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다운받아서 저장시킨 건지 네. 그 PC에서 작업을 한 건지는 네. 그거 포렌식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검찰이 이미 파악 안 했을까? 김 변호사님. 그걸 언론이 김 변호사 김 변호사님 법을 다루고 변호를 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네. 몇 가지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턴 증명서 자체가 네. 결국 문제가 있을 게 발행됐느냐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 네. 그 발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장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아우러져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는 다 예단이고 추측이에요. 아니 저 언론 기사를 바꿔서 그러니까 예단이고 추측이에요. 논리와 팩트로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언론에 나오면 진실입니까? 자. 언론이 옛날에 뭐 다 했던 게 다 진실입니까?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합니까?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만 판단은 원고를 안 쓰겠다. 조금만 판단하면 그러는데요. 조금만. 예, 아니. 당분간. 자, 아니, 하지만 뉴스 짧은 문자는 중이니까. 50원, 우리 긴 문자 홍준표 100원 한마디 해요, 들어가는 그래도. 우물적 연구사호로 문자는 그래도 여러 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좀 봐드리기로 하고요. 짠한데.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줄기차게 공격하잖아요. 네. 왜 그럽니까? 그럼 뭐 알 수 없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중진주적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모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든지 제가 뭐 안 쫓아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어떤 악영이었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2011년에 당대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네. 첫째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해서 그거 주민투표 네. 붙이는 바람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당시 의원이 나갔다가 1억 원 네. 피부과 그치, 의혹 피부과 의혹 때문에 이거 한 방 그랬죠. 받고 네. 졌어요. 그럼 근데 만약에 그때 서울시장 선거 안 졌으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하고 대한 감정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안 좋겠죠.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다? 그것도 뭐 안 쫓아다니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근데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캐릭터가 좀 그런 게 더군다나 네. 당시에 이제 2011년 홍준표 대표 체제 무너질 때 최고인들 다 사퇴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남경필, 유승민, 원희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이 다 안 좋아요. 시장 선거 이후에. 그죠? 그리고 2011년 말에 당시에 박근혜 의원한테 가서 비대위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등판하시죠라고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정당에서 좀 이렇게 개혁적인 이미지 있는 사람들이랑은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홍준표 전 대표 그렇군요. 입장에서 니들 때문에 내가 그때 물러섰어. 그때만 안 물러섰으면 2012년 총선 공천과 난데 이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김혜선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삭발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삭발을 하라고 강한 투쟁을 하라고 네. 지침을 줬는데 네. 사실 계속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버티고 안 하신 거고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나경원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네. 원정 출산문이나 국정 문제를 진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나오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합리성이나 합리적 보수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인시켜준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초재선 의원들 당내의 어떤 초재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또 이제 꼬리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한 게 뭐 증거를 내놓은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뭐 나는 뭐 그렇지 않았다. 네. 나는 여전히 똑같이 했던 발언을 했는데 나경원 잘했다. 그러면서 뭐 계속 그렇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좀 내리셨는데 아무튼 최근에 홍준표 대표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 하셨어요. 이제 네, 두 분 다? 왜냐면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 진짜 좀 그런 게 네, 네. 원형 출산 의혹은 출생 증명서 내면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근데 뭐 그런 걸 또 하면 또 말려 들어간다 이런 또 입장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0014 쓰시는 분께서요. 출근길은 차 안에서 듣고 지금은 사무실에서 듣고 폰으로도 듣습니다. 멋져요. PD님 쭉 가주세요. 이렇게 지금 문자. PD님을 좋아하나 봐요. PD님 한번 출연 남자분인가 봐요. 우리 PD님 여자분인데. 한번 출연 PD가 나온다 이러고 한번 우리 PD님 또 엄청난 미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주면 안 됩니다. 피나게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네, 결국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네. 홍준표 대표님 오늘 한 죄송합니다. 분만 판다. 김현성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이자 교수인 김현성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만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부 잠시만 인터뷰를 문을 엽니다. 저희가 연일 관련 인터뷰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또 그 반대 집회가 있었죠. 어쨌든 검찰 개혁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요구했는데요. 이 집회가 월요일인 어제까지도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왜 모였는지 또 집회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집회 때 사회를 맡으셨던 방송인 노정열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네, 지난 주말 집회 봤는데 노정열 씨가 사회를 맡으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사실 또 제가 좀 듣기로는 이게 뭐 아주 미리 사전에 고지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냥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았지만 3년 전에 있던 국정농단 촛불에 비하면 뭐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를 꾸려진 범국민운동 본부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주관하고 주최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SNS로 퍼지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계속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갈수록 계속 불어나서 결국 한 3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언론이 와서 좀 세 보던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아무도 팩트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분명히 3만 명이 넘어서 3, 4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3천 명이라고 보도한 한 공중파 언론도 있고. 그랬군요. 근데 네. 그 집회에서 원래 원하시는 혹은 주장하시던 내용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노 변호사님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사법부와 검찰에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또 한 가지 대안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지구촌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유일한 나라의 우리나라 검찰을 권한을 좀 분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라는 그 대안이 주 구호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 이 집회의 성격을 두고도 조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네, 보수 누가 성향, 말들이 많으신가요? 네, 보수 성향의 일간지에서는 친문이다, 이러면서 조금 약간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친문 세력이었다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박 세력은 아무도 안 왔고요. 네. 친문은 맞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3년 전에 국민들이 6개월 동안 1,300만 촛불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개혁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문 세력이고요. 네. 그렇게 말하시는 신문은 아마 그렇게 따지자면 아마 친일 신문이고 친박 신문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 조국 장관의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조국 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쌓여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만이 계속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직도 계속 보시는 건가요? 원래 조국 장관만이 적임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시절부터 형사법 전문가이시고 누구보다도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못했지만 이번에 박상기 장관에 이어서 법무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이
그동안 이 문제를 가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구해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2달 가까이 보고 있는 이, 검찰들의 광란에 가까운 이런,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도를 너무나 심하게 벗어난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걸 보면서, 조국 장관이 적임자고 끝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나치게 검찰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이 기차 열차를 되돌릴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검사들이. 근데 지금 예를 들면 2급 공사 쓰시는 분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시켜야 됩니까? 국민의 과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러셨거든요. 3년 전 촛불도 처음에 몇천 명, 몇만 명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양시 양비론 또 과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70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 네. 그 정도를 봐야 되지. 숫자는 물론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점점 아마 이번 주 토요일도 하는데 한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내용이. 네, 그게 특징이에요. 네. 저 사회자나 우리 정치인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절반 이상은 시민들의 자유 발언인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외에 3년 전에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국정농단 심판하고자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70년 동안 쌓였던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히 언론개혁, 재벌개혁 다 함께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너무 안일했었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근데 이번에 검사들이 이렇게 추동시켜져서 개혁의 힘을 얻게 됐다. 그 자유 발언대에서 너무나 다양한데 이겁니다. 네. 검찰이 왜 공평하지 않다 그러냐면 사건을 보면 세월호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BBK,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온적이고 안일한 수사를 하다가 조국 딸 표창장 하나 털자고 수백 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동원된 것.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8명의 수사관들이 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까지 11시간을 탈탈 턴다는 것. 이거는 아까 말한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네. 비례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헌법 위반 위헌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또 장제원 의원, 김성태 아들, 딸들 이 의혹들이 가득 찬데 여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지금 인력들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검찰이다라고 네. 국민들이 정말 성토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노정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뉴스를 색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언어 영역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아주 재밌게 우리 코너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뉴스 속의 언어 줄다리기. 오늘은 어떤 줄다리기를 좀 알려주실 건지요? 이번에 그 장기 미제 사건 중에 하나가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돼가지고 또 이제 화제의 그 대상이 되었죠. 네네. 그 사건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식의 그 사건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사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가를 쭉 봤더니요. 네네. 대체로 이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어떤 그룹을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겠죠. 또 세 번째 그 이형호 그 유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그 가해한
그 살인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도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뭐 낙지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네.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피해자를 더 한 번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네이밍 되더라. 지금 네. 이런 특성들을 지금 발견하신 건가요?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약간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 네. 가해자가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해 수법이라든지 그 지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뭐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약간 황색 저널리즘의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건이 초기에는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특정이 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 내지는 그 사건과 관련된 뭐 지명이나 그렇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손쉬우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인권을 생각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름에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인권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 나영희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건 이름이 피해자 중심으로 됐고 그것들을 이제 시민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많이 했죠. 해서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게도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피해자들 이름이 뭐 보니까 뭐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여성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압당하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화성 주민들 이번에 사실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화성 뭐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화성 주민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사실은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성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건 때문에 지역명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1977년에 일어났던 11월 11일, 우리 요즘 뭐 빼빼로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30톤 정도가 되는 폭발물이 이렇게 실려 있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역 근처에 뭐 엄청난 사상자가 났고요. 59명이 죽고 한 1000여 명이 뭐 부상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대가 뭐 웅덩이가 뭐 몇십 미터 정도 팔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리역 사건이, 그 이리역 자체가 시하고 군이 통합되면서 익산군이 이제 이리시의 하나였는데 통합되면서 익산이라고 이리가 바뀌었고요. 네네. 그래서 익산시가 됐고 역의 이름도 익산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부르던 거니까 죄송합니다만 부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명에 살고 계신 분이 또 이제 실제 기분이 되게 나쁘시고 불편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런 이름 때문에 연결되어서 범죄지라는 그런 그게 그렇죠. 생겨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장소나 이런 곳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민들 입장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났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화성이 그런 이미지 때문에 늘 화성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화성의 주민들이요. 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좀 지역이 그 작을수록 네, 좀 더 이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명 붙이더라도 더 많은 권력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명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이영호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지역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건의 이름에요. 네. 그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 뭐 유괴 사건이다 그래서 지역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몰카 사건, 뭐 토막 네. 사건 이런 사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불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몰카 사건은 사실 몰래카메라는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럴까 장난스럽죠. 네네. 그런데 완벽히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법 촬영에 네. 대한 건데 그 사건의 본질이 몰카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네.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토막살인 사건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훼손시신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그렇죠. 쓰던 것들이 사실 다 문제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제일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건 네이밍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 폭력 사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트라는 것이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폭력의 대상이 서로 이렇게 연인 관계였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게 하니까 네. 데이트 폭력 사건 그러면 심각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동의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각성 굉장히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자체가 심각성을 숨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네, 그냥 맞습니다. 투닥투닥 조금 하는 것 같은 네. 내지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를 맞습니다. 니네가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원래 네. 그것의 본질은 폭력이니까 맞습니다. 폭력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는데 사람들의 맞습니다. 인식을 왜곡시킨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사건명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요. 네네. 사건명을 붙일 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혹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이름으로 네이밍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피해자의 인권을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건의 실체가 뭔가 이게 사실 이름에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선정성보다는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하고 관련해서 장자연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장자연 씨는 사실은 이 사건의 이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몰카 사건이라든지 성상납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성폭력 사건인데 네. 성상납이라고 하면서 좀 뭔가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 정도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서남부 살인 사건 이러면 너무 특정이 안 된다. 네.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특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특정을 할 이유는 없고요. 네. 번호를 매겨도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번호요? 그렇죠. 뭐 1번 사건, 2번 사건 그렇죠, 이렇게요? 사실은. 그게 특정이니까요. 서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서로 구별되게 하는 거고요. 네. 이름에 약간의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넣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 정보가 필요하다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사건과 사건을 구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개구리 소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가요? 사실 아무것도 들어오지는 않죠. 아이들이 개구리 찾으러 갔다가 사실 도룡령을 그렇게 됐다. 찾으러 갔거든요. 네. 도룡령 도룡령 사건이라고 그래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도룡령 알을 찾으러 갔는데 개구리 소년 사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뭔가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흥미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데요. 뭔가 이렇게 집중도 관심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이밍을 그냥 쉽게 해버려서 그렇죠. 그것을 딱 단정 짓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는 거죠. 다른 목적이요? 그러니까 환기시켜줌으로써 이제 집중하게 주의 집중 내 기사를 더 많이 클릭하라 이런 식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그렇게 보통 훈련을 받나 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기사를 얼마나 보느냐가 또 기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막 뇌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이 막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그냥 국어교육학계 뭐 대가이시죠?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교는 정말 어렵죠. 셈법도 복잡하고 각 나라의 국내 사정이 또 뜻하지 않게 이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도착할 것은 바로 평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영의 출발새집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